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박나래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누가 119 불러주세요. 하지만 강남도심 구급차는 20분 걸려요. 나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알바비 10만 원 전 재산을 꺼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10분 만에 삼성서울병원 도착.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 지갑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다음날 아침 학교 앞에 검은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유진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이 감사 인사를. 두툼한 봉투를 건넸죠. 하지만 나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저녁 6시 15분. 퇴근 시간대 472번 버스는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박나래는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오늘도 병원 간병 알바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어깨에 맨 낡은 가방에는 간호학 전공 서적과 알바비로 받은 5만 원권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좌석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 임상 실습을 1년 넘게 한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았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나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119 불러주세요. 나래가 소리쳤습니다. 한 아저씨가 얼른 전화를 꺼냈어요. 하지만 나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 강남 도심.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릴 거예요. 할머니의 상태를 보니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사님, 버스 멈춰주세요. 나래가 외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나래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습니다. 기도 확보가 먼저였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머니의 턱을 들어 올리고 목을 살짝 젖혔습니다. 승객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학생, 의사예요? 아니요,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나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는 오늘 받은 알바비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래는 버스에서 내려 손을 흔들며 택시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기사님, 응급 환자예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나래와 버스 기사, 그리고 젊은 남자 승객 한 명이 함께 할머니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맥박을 계속 확인하면서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죠.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나래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0분 만에 택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래는 재빨리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여기 환자 있어요. 70대 여성,
의식 저하 상태예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나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버스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 모셔다 드렸어요.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소지품이 있나요? 나래가 할머니의 핸드백을 건네줬습니다. 간호사가 지갑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의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나래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다가왔거든요. 학생, 택시비 계산하셔야 해요. 나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기사님이 28,000원이라고 했어요. 나래는 3만 원을 건네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7만 원. 이번 주를 버틸 생활비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연락처 좀 남겨주실래요? 혹시 모르니까. 간호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나래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주고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밖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했죠. 버스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집까지 1시간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엄마와 함께 사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반겨줬습니다. 나래야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걸어왔어요. 엄마는 42살이었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느라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도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나래를 보는 순간만큼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밥 먹어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뒀어. 나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나래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엄마는 나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남 도울 수 있다는 건 복받은 거야. 그날 밤 나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뿌듯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래는 평소처럼 8시에 학교로 향했어요. 간호학과 건물까지는 정문에서 5분 거리. 그런데 정문 앞에 웬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번쩍번쩍 빛나는 차체가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그 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거 롤스로이스 팬텀 아냐? 저거 10억은 넘을 텐데. 누구 차지? 우리 학교에 저런 거 타는 사람 있어? 나래도 호기심에 잠시 쳐다봤지만 곧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렸어요. 5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나래 학생 맞으십니까? 나래는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유진그룹 비서실 차장 김동현입니다. 유진그룹? 나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이었죠. 어제 윤명자 명예회장님을 병원에 모셔다 주셨죠?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래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김동현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가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액수일 게 분명했어요. 나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동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학생,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언니 미쳤나? 저거 최소 몇백은 될 텐데. 나라면 바로 받았을 거야. 하지만 나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상을 받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나래의 말에 김동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학생의 뜻을 회장님께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김동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래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만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수업이 있어서. 나래는 인사를 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롤스로이스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곧 차는 떠났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야, 박나래. 방금 그게 뭐야? 롤스로이스라며? 유진그룹이라고 했지? 너 대체 뭔 일이야? 나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이 유진그룹 회장님이셨나 봐. 대박이다. 친구 하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SNS에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아까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것이었죠.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보상 거절한 간호학과생. 돈보다 양심택한 24살 여대생. 나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는데 상황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부인데요. 어제 윤명자 회장님을 구하신 분 맞으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점심시간 나래는 학교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SNS를 열어보니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은 칭찬이었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슈하네. 나중에 더 큰 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요즘 애들이 순수할 리가 없지. 나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엄마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나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였습니다. 나래가 돌아보자 남자는 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계속 따라왔죠. 불안한 마음에 나래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겨우 남자를 따돌릴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는데 골목 입구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이쪽을 찍고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래야, 무슨 일이야? SNS에 내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던데. 나래는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겠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 그날 밤 나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골목 어귀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 하지만 이번엔 문자였어요. 내용을 보고 나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명자와 당신의 관계. 곧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정체를 숨길 수 없어요. 나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 자신은 그 할머니를 어제 처음 봤는데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렇게 나래의 평범했던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폭풍을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래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문자 메시지가 247개. 카톡 메시지는 셀 수도 없었죠. SNS 팔로워는 하루 사이 2만 명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니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박나래 간호학과생. 클릭해보니 기사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거절한 24살, 요즘 보기 드문 미담. 유진그룹 회장 구한 대학생, 보상 사양. 양심택한 청년의 네티즌 감동. 댓글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무조건 받았을 듯.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나 봐요. 하지만 악플도 섞여 있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순수한 척하면서 나중에 더 큰 거 노리는 거 아니야? 재벌한테 잘 보여서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래야, 밥 먹어야지. 그런데 엄마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엄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침 뉴스팀인데요. 박나래 학생 계십니까? 나래는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고 싶어요. 그래도 기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5분만이라도요. 국민들이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이런 미담은 꼭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나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기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다른 방송국, 신문사, 심지어 유튜버들까지. 나래와 엄마는 결국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려웠지만 나래는 출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나래 학생 맞으세요? 3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나래는 고개를 저으며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따라왔어요. 잠깐만요. 인터뷰 하나만요. 나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자 겨우 남자를 따돌릴 수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정문 앞에 여러 대의 취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맨들이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죠. 박나래 학생 아세요? 평소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래는 후문으로 돌아가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래는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박나래 학생,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우리 간호학과의 자랑입니다. 점심시간, 나래는 도서관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또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윤명자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과 관련된 진실을요. 나래는 불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이란 걸까요? 자신은 그 할머니를 처음 봤는데, 하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번호도 가려져 있었죠.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나래에 관한 영상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채널 이름은 진실추적 강태수. 구독자 50만 명의 탐사 전문 유튜버였습니다. 영상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롤스로이스 거절의 진실. 박나래와 윤명자의 숨겨진 관계.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난리인 박나래 학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태수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에 비꼬는 듯한 말투. 과연 이 학생이 정말 순수하게 할머니를 도운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나래의 집 앞 골목 사진이 나왔어요. 반지하 건물의 낡은 모습. 박나래 학생은 어머니와 단둘이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고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죠. 나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아낸 걸까요? 강태수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윤명자 회장도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전 윤명자 회장의 외동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횡령 의혹이었죠.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진그룹 윤 회장 딸, 회사 자금 횡령 의혹, 가족 간 갈등 심화. 기사는 20년 전 것이었어요. 당시 윤명자 회장의 딸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집을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윤지혜. 당시 2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소식이 끊겼죠. 강태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박나래 학생의 어머니 나이가 지금 42살입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나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지만 강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과연 박나래 학생과 윤명자 회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순한 선행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죠. 대박, 이거 진짜면 완전 막장 드라마네. 박나래 학생이 윤 회장 외손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억측하냐? 나래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래야, 지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카메라 들고. 나는 지금 식당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누가 따라온 것 같아. 엄마 무서워. 나래는 수업을 빼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엄마는 괜찮을까? 집은 안전할까? 집 앞 골목에 도착하니 정말로 수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나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창문 커튼을 꼭 닫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나래를 안았습니다. 나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나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삶이 뒤흔들리는지.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박나래 학생, 강태수입니다. 잠깐만 이야기 나눠요. 나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계속 벨을 눌렀어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윤명자 회장과의 관계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한참 후에야 강태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골목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나래와 엄마는 집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나래는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 본명이 박지혜가 아니야. 나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원래 이름은 윤지혜야. 20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강태수가 한 말이 사실이란 건가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명자는 내 친엄마야. 내 외할머니고. 나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자신이 구한 그 할머니가 친외할머니였다는 건가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22살 때였어.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이 터졌어. 30억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내 친엄마가 날 범인으로 지목했어. 나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당시 전무였던 엄마 친동생,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었어. 하지만 회사 경영권을 지키려면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게 엄마였다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엄마는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집에서 쫓아냈어. 경찰 조사도 막아줬으니까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 없었지.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 나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손을 떨며 계속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도망치듯 살았어. 그러다 내 아버지를 만났고, 하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래서 혼자 나를 키운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숨어서 살았어. 친엄마가 날 찾을까봐. 그런데 내가 그분을 구한 거야.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래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강태수가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왜 윤명자 회장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보상을 하려 했는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엄마가 저라는 걸 아는 건가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20년 동안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아마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인기척이 들렸어요. 강태수의 부하들인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강태수가 새로운 영상을 올린 것이었어요.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박나래의 어머니, 윤지혜 맞다. 20년 전 횡령범, 이름 바꾸고 도주. 영상에는 과거 신문 기사와 함께 엄마의 옛날 사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지만 20년 전 졸업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엄마 모습과 비교하며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죠. 나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강태수는 유명 유튜버였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는 공개된 자료만 사용했으니까요. 댓글은 더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네. 횡령범 딸이 재벌 외손녀라니. 완전 막장 드라마. 이거 돈 노린 거 맞네.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카메라 세례가 쏟아질 게 뻔했어요. 나래와 엄마는 집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때 나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그룹 비서실 김동현이었어요. 박나래 학생,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나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나래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가지마. 그 사람은 20년 동안 날 찾지 않았어.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니? 하지만 나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엄마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순 없잖아요. 강태수는 계속 우릴 괴롭힐 거고. 나래의 말에 엄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나는 안 가. 내가 가서 전해. 우린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았다고. 다음 날 오후 나래는 유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30층 건물. 1층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 나래의 반지하 집과는 다른 세상이었죠. 김동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회장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명자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래 학생, 와줘서 고마워요. 앉아요. 나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윤명자는 차를 권했지만 나래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나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명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생명의 은인이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나래는 몸을 굳혔습니다. 윤명자가 계속했어요. 나도 알아요. 최근 유튜버가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 사실인가요? 당신 어머니가 내 딸 지혜인가요? 나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대답 안 해도 알겠어요. 당신 눈빛이 지혜를 닮았어요. 20년 전 그 아이의 눈빛과 똑같아요. 나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으셨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반지하에서 식당 일하고 편의점 알바하면서 저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윤명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나래는 일어섰어요. 그럼 됐어요. 사과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엄마는 할머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나래가 문으로 향하자 윤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나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지만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나래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귀를 열었어요. 윤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30억 횡령 사건이 터졌어요. 범인은 내 남동생이었어요. 지혜의 삼촌. 하지만 그는 경영진 중 핵심이었고 그를 잃으면 회사가 흔들릴 상황이었죠. 이사회는 희생양을 원했어요. 나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친딸을 희생시킨 거예요? 윤명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때 난 회장이 아니라 경영인이었어요.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진다는 무게. 그런 핑계로 내 딸을 버렸어요. 나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친엄마한테 버림받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혜는 집을 나갔고 나는 찾지 않았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회사 일도 바빴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1년, 2년, 5년. 어느새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요. 윤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 후회가 쌓였어요. 밤마다 지혜 생각에 잠을 못 잃었죠. 찾아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더군요. 흔적을 완전히 지웠더라고요. 그럴 권리가 있었죠. 나한테 버림받았으니까. 나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42살인데 50대처럼 보이죠? 고된 삶 때문이에요. 손은 거칠고 허리는 아파요. 그런데도 늘 웃으면서 저를 키웠어요. 윤명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됐구나. 다 내 탓이야. 나래는 휴대폰을 도로 넣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속죄는 하고 싶어요. 윤명자가 나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래는 뒤로 뺐습니다. 어떻게요? 돈 주시려는 건가요? 그럼 사과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윤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을 밝히려 해요.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지혜가 횡령범이 아니라는 걸. 내가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나래는 놀랐습니다. 그럼 회사는요? 주가는요? 윤명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20년 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젠 알아요. 딸 하나 지키지 못한 회사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날 밤 윤명자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술렁거렸어요.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윤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20년 전 횡령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묻힌 일을 왜 다시... 윤명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내 딸은 20년간 횡령범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으니까.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씀은 윤 전무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남동생이 범인이었어요. 하지만 난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딸을 희생시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명자가 계속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대중에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과 내부 고발자를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CFO가 외쳤어요. 상관없어요. 윤명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딸을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가 또 다른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윤명자 회장, 외손녀 만났다. 무슨 거래했나? 영상에는 나래가 유진그룹 본사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나래 학생이 어제 윤명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혹시 입막음용 돈을 받은 건 아닐까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역시 돈이었네. 순수한 척하더니 재벌은 돈으로 다 해결하지. 나래는 절망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명자는 비서실을 통해 강태수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동시에 변호인단을 꾸려 나래와 엄마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저녁 7시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모든 언론이 달려든 것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윤명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년 전의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유진그룹에서 30억 원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딸 윤지혜가 범인으로 지목됐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미친 듯이 터졌어요. 진짜 범인은 당시 전무였던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경영을 위해 친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윤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지켰을지 몰라도 어머니로서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제 딸은 횡령범이라는 낙인을 쓰고 숨어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았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근 화제가 된 박나래 학생이 회장님의 외손녀가 맞습니까? 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래 학생은 그 사실을 모르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순수한 선이었죠. 그런데 악의적인 유튜버가 이 사실을 왜곡 보도하며 나래 학생과 제 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를 고소했습니다. 윤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또한 오늘부로 지혜재단을 설립합니다. 개인 재산 500억 원을 출연해 한부모 가정과 내부 고발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윤명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0개 중 7개가 관련 키워드였어요. 윤명자 기자회견, 20년 전 진실, 지혜재단 설립, 댓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용기다. 재벌이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처음 봐. 박나래 학생한테 미안하다. 순수한 선이었는데 의심해서. 반지하 집에서 나래와 엄마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명자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보는 친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래가 엄마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20년간 횡령범으로 산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밤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윤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친엄마의 목소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엄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윤명자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속죄는 하고 싶어. 남은 인생 내게 빚진 삶을 살게 해줘. 엄마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전 괜찮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알아. 나래가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구나. 내가 잘 키웠어. 엄마는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 알았어.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래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강태수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명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더 큰 문제는 여론이었습니다. 악의적 유튜버 강태수 처벌하라. 피해자 괴롭힌 강태수 구속해야. 광고주들이 떠나갔고 유튜브 채널은 정지됐습니다. 강태수는 뒤늦게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댓글은 비난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나래는 오랜만에 학교에 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죠. 나래, 정말 대단해. 한 친구가 다가왔어요. 내가 진짜 순수하게 할머니를 구한 거였구나. 나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수한 선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박나래 학생, 당신은 간호사의 본분을 지켰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점심시간, 나래는 벤치에 앉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엄마 목소리도 밝아져 있었어요. 나도 그래. 식당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딸 대단하다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윤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명자는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지혜재단 설립 준비, 과거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 발송, 내부 감사 시스템 개편.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일했죠. 비서실장 김동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건강 좀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십니다. 윤명자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20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만회해야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재단 설립 인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윤명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회장님, 김동연이 달려왔지만 윤명자는 이미 의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빨리. 비서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30분 후 윤명자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입니다. 김동연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무리하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있어요. 윤명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72살의 나이가 그제야 실감났죠. 김동연은 고민 끝에 나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래 학생, 회장님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나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회장님께서 계속 일만 하시거든요. 혹시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김동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갈래?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함께 가요.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잖아요.
엄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 2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구나.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나래가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김동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깨어 계십니다. 하지만 엄마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래가 엄마의 등을 밀었어요. 엄마, 들어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병실, 각종 의료 장비,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윤명자. 윤명자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나래와 그 옆에 선 여자. 20년 만에 보는 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혜야. 윤명자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엄마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야위어 보이는 친엄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많이 편찮으시대요.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윤명자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어요. 계속 착용하셔야 합니다. 윤명자는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래가 침대 반대편으로 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윤명자는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만회하고 싶었어. 20년을 허비했으니까.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네. 나래는 간호학과 학생답게 차트를 확인했어요. 심장 부정맥, 스트레스성, 완전히 쉬셔야 해요. 쉴 수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윤명자가 일어나려 하자 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워 계세요. 그렇게 무리하면 진짜 큰일 나요. 윤명자는 딸의 손길에 눈물을 흘렸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손을 걷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에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용서는 바라지도 않아.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과만으론 부족해요. 윤명자가 나래를 바라봤습니다. 나래는 계속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쉬워요. 진짜 반성하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야.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래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 거요. 진짜 가족처럼. 윤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는 20년 동안 혼자였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죠. 저만 있었어요.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엄마 옆에 있어줘야 해요. 엄마가 나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래야, 괜찮아. 윤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했어요. 간호사가 말렸지만 윤명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옆에 있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20년의 상처는 하루 이틀에 아물지 않아요. 윤명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아. 평생이 걸려도 괜찮아. 기회만 줘.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나래와 엄마는 일어섰어요. 윤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다시 와줄래?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원을 나오며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래가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약해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려. 20년 동안 쌓은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 천천히 해요.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요. 나래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부터 나래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간호학과 실습도 이 병원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윤명자의 병실에 들러 상태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나래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아지고 있어. 내가 와주니까 힘이 나더라. 나래는 베개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알아. 그런데 나래야, 내 엄마는 언제 다시 올까? 윤명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윤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나래야, 나 정말 후회해. 매일 밤 지혜 생각하며 잠을 못 이뤘어. 나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마음을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윤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재단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래의 말에 윤명자는 작게 웃었어요. 간호사처럼 말하는구나. 나래도 웃었습니다. 제 직업이 될 거니까요. 일주일 후 윤명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이었죠. 김동현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재단 인가가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명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지혜재단. 딸의 이름을 건 재단. 이제 시작이야. 김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누가 맡으실 건가요? 지혜한테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어려울 것 같지? 윤명자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김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나래는 학교에 있다고 했죠. 윤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야, 혼자 왔니? 엄마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문안 왔어요. 윤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윤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 지혜재단 만들었어. 한부모 가정 지원하는 재단.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내가 이사장 해줬으면 좋겠어. 윤명자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해요. 경영 경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윤명자는 아쉬웠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재단 행사에 와줄래? 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엄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래가 괜찮다고 하면 가볼게요. 그것도 윤명자에겐 큰 진전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채우듯 엄마는 나래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윤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죠. 그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혼자서. 윤명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았어요. 힘들었지만 나래가 있어서 견뎠어요. 저한테는 나래가 전부였거든요. 지금도 그래?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윤명자는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도 끼워줄 수 있을까? 윤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억지로는 안 돼요. 알았어. 천천히. 윤명자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유예였으니까요. 2주 후 윤명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윤명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재단 개소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대표들, 언론, 그리고 유진그룹 임직원들. 나래와 엄마도 조용히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윤명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오늘 지혜재단을 개소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제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버린 딸,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딸, 그 딸을 기리며 같은 처지의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객석의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윤명자는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이 감사 인사를 했죠. 회장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명자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내 딸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윤명자는 나래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야, 이거. 윤명자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거절하려 하자 윤명자가 말했어요. 돈 아니야. 편지야. 20년 동안 쓴 편지들. 엄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20년의 무게. 집에 가서 읽어줘. 제발. 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대답 없이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하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죠. 엄마는 첫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손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다음 편지도 그 다음 편지도 모두 사과와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래가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셨나 봐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찾지 않았잖아. 편지만 쓰고. 그래도 마음은 있었던 거죠. 나래의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가장 최근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내 딸이 날 구해줬어. 착한 아이더라. 내가 잘 키웠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야. 늦었지만 끝까지 노력할게. 엄마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래가 엄마를 안아줬어요. 천천히 해요, 엄마.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혜재단 개소식이 있은 지 한 달 후 봄 기운이 서울 거리를 덮기 시작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초. 나래는 학교 실습을 마치고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 휠체어에 앉은 윤명자가 보였다. 예전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평범한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녀 옆에는 엄마 윤지혜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었다. 나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은 컨디션 어때요?
윤명자가 웃었다. 훨씬 좋아. 이제 계단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어. 엄마도 미소를 지었다. 지난달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세 사람의 대화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했다. 마치 얼어있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윤명자가 나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래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나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제 꿈이니까요. 엄마가 말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 넌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윤명자는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지혜야, 나랑 같이 살지 않겠니? 집에 방이 많아. 조용하고 햇살도 잘 들어.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제안이 싫진 않았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전 아직 반지하가 좋아요. 익숙하니까요. 윤명자는 슬며시 웃었다. 그래, 알았어. 대신 가끔 놀러 오렴. 밥은 내가 해줄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끔은요. 정원의 벚꽃잎이 흩날렸다. 윤명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예전엔 꽃이 피는 게 싫었어. 새로 시작할 용기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좋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나래가 말했다. 이제 할머니도 환자들이 좋아하는 봄날 환자예요. 병실에서 벚꽃이 보이면 다들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윤명자는 웃었다. 간호사 선생님 말투네. 나래는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거의 프로죠. 곧 국가고시도 보고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때 윤명자가 말했다. 지혜야, 나 하나만 부탁할게. 엄마는 시선을 돌렸다.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 대신 나처럼 살지는 말아줘. 잘못을 숨기고 사랑을 미루는 삶. 그게 얼마나 큰 벌인지 이제야 알아.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윤명자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외식이었다. 윤명자는 처음 보는 메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떡볶이, 순대, 오뎅. 나래가 웃었다. 할머니, 이게 요즘 대학생들의 로망이에요. 재벌가 식당보다 훨씬 맛있어요. 윤명자는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매워서 눈물이 찔끔 났다. 엄마가 웃으며 물을 건넸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인생의 맛이구나. 달고 맵고 눈물 나는 맛. 식당 안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번졌다. 2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날만큼은 한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이었다. 며칠 후 윤명자는 기자회견장에 다시 섰다. 이번엔 공식 사과가 아니라 재단 활동 보고였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담담히 말했다. 이 재단은 저의 딸과 손녀가 일깨워준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난 20년은 회한이었지만 앞으로의 20년은 나눔으로 채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래와 엄마는 객석에서 손을 잡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엄마는 속삭였다. 나래야, 용서라는 게 이런 걸까? 나래는 대답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용서는 잊는 게 아니라 다시 믿어주는 거니까요. 회견이 끝난 뒤 윤명자는 나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엄마가 아직 마음의 문을 다 연 건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사랑은 기다림이니까. 나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봄은 이제부터네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세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늦은 화해라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단어만이 남아 있었다. 가족.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